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치 2등 학원에서 세계지리 담당한 이승국 선생님입니다. 아까 한국지리 본 친구들 중에도 계속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옷 입고 있으면 좀 지루할까봐 선생님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자, 누군지 알죠? 그래서 선생님 친한 선배님께서 아르헨티나를 다녀오시고 저한테 이제 메시 유니폼을 이렇게 하나 선물해 주셔가지고 자랑 겸해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할 주제가 이거거든요. 이제 세계화와 지역화에서 저기 외국에서 뛰고 있는 메시 유니폼을 쌤이 지금 입고 있잖아. 뭐 이런 것도 세계화의 한 단면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메시라는 축구 선수의 그 플레이에 열광을 하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축구를 보는 뭐 이런 시대가 지금 세계화 시대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선생님이 요 유니폼을 하나 얻은 김에 이 유니폼을 입고 첫 번째 단원을 같이 공부하려고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왔다 그러면 얼어 죽겠죠. 그래서 학원에 와서 혼자 조용히 갈아입고 이렇게 수업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눈을 맞춰가면서 수업을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만큼은 그래도 자꾸 뒤처질 수는 없으니까 이게 개강 연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 학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약간 어색하게 혼자 촬영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시고 이렇게 하는 이 강의도 이렇게 엄청 소중한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한강 한강 최선을 다해서 수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월에 그 개강했을 때 우리가 딱 한 번 수업을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막상 교실에 오니까 친구들 없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혼자 그 최대한 현장감을 살려서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되겠죠? 그래서 쌤 교재 파일은 첫 주차 수업 할 파일만 쌤이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수업을 같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원에서 공부할 주제가 크게는 두 가지요. 세계화 지역화 그리고 고지도에 나타난 세계화. 그래서 이제 두 파트로 끊어서 갈 건데 영상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촬영할 건데 먼저는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세계화 지역화 관련된 공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영상에서 고지도와 관련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제목이 세계화 지역화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그 수능에 나오고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에 나온다 그러면 옛날 지도가 보통 수능 1번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세계화 지역화 그렇다고 수능에 잘 안 나온다 그래서 몰라도 되냐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제일 앞 세계지리 교과서 제일 앞에 실려 있다는 건 이 세계지리를 왜 공부하냐에 대한 뭔가 해답이 이 단원에 있어요. 그래서 이 단원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더라도 다른 단원을 공부하는 데도 연계가 좀 될 거고 그리고 세계지리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이 단원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원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거기 쌤 교재 2쪽하고 3쪽 이렇게 두 페이지에 있지만 자,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뭐 달달달달 외우거나 뭐 하거나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쌤이 이번 시간만큼은 그냥 화면에 집중해서 선생님 이야기만 잘 들어주시면 돼요. 뭐 외우거나 뭐 해야 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만 좀 이해하시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세계지리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단원만큼 첫 단원은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선생님 얘기를 그냥 들어주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개다. 간단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자, 세계화라는 걸 배우고 지역화라는 걸 배우자. 그러면 자, 세계화라는 게 뜻이 뭐냐면요. 세계화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현상을 세계화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오늘 청바지 입고 왔거든요. 청바지. 내가 이렇게 점프해서 보여주기가 좀 그러네. 어쨌든 선생님이 청바지 입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지금 청바지 입고 있는 친구들 있을 거고 전 세계에서 지금 청바지 입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이게 청바지라는 옷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자,
그 리바이스잖아. 그래서 리바이스가 청바지 원조 브랜드야. 청바지 원조 브랜드. 이게 미국 골드러시 때 광부들이 입던 그 찔긴 소재 천으로 만든 바지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 리바이스 옛날에 그러니까 리바이스 만든 창업자가 과거에는 뭘 만드셨냐면 그 천막을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천막을. 그래서 군용 천막을 납품하는 업자였는데 그 천막 염색이 잘못돼서 파란색으로 염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망할 처지에 이르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광부들이 좀 찔긴 천으로 옷 하나 만들어줘봐. 근데 갑자기 이 사장님이 그 군용으로 납품할 수 없었던 파란색 찔긴 천으로 만든 천막천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천을 가지고 바지를 만든 대박이 난 거야. 그게 청바지예요. 그래서 청바지는 자,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입는 보편적인 옷이잖아요. 맞죠? 뭐 이런 것들이 세계화에 안 담으면 되는 거죠. 맞죠? 의복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 요게 지금 리바이스 청바지 뒤에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말 두 마리가 있고 말 두 마리가 이렇게 끌어도 찢어지지 않나. 굉장히 찢긴 옷이다. 뭐 이거를 상징하는 거야. 그 당시 광부들한테 어필했던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해 내려와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청바지는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입는 옷이 된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세계화인 거야. 근데 자,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화는 전 세계가 비슷하게 통합되어 가는 현상을 세계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역화라는 건 뭐냐면 자, 세계화라는 건 결국에는 이 원인이 뭐냐면 교통통신의 발달 때문인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 교역도 많아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청바지도 정바지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지역화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 여러 지역이 자 다른 가치를 지니는 현상을 지역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옛날에 전 세계 여러 나라가 교역하기 이전에는 지역화가 당연했던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복 입고 일본 여자들은 뭐 기모노 같은 거 입고 맞죠. 그리고 저기 중국 사람들은 짬바오 입고 뭐 다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이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생활 양식이 비슷해지나 세계화 시대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지역의 고유한 특징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역화. 알겠지? 그래서 다시 자, 뭐 여기 쓰고 필기할 것도 없어. 자, 세계화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로 비슷해지는 현상, 통합되는 현상. 이건 세계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화는 뭐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그 지역의 고유한 특징이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 이걸 지역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계화, 지역화라는 이 두 마디가 결국에는 이 세계지리를 왜 배우는가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비슷해지면 자, 이 현상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화 속에서 원래 그 지역의 특징을 배우는 거야. 맞죠? 그리고 지역화라는 건 전 지역이 이렇게 세계 여러 지역이 이제 다른 생활 양식을 보이는 걸 우리가 지역화라 만들고 있잖아요. 맞죠? 이게 열대기후 지역에 가면 의복 열들이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냉대나 한대기후 지역 가면 좀 두꺼운 옷을 입을 거고, 이런 차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세계지리 시간에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단원에서는 세계화가 무엇이고, 그 다음 지역화가 무엇이다 라는 개념만 잘 알고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여기 있는 걸 달달달달 외우고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뭐 구구절절 필기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그냥 재미있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먼저 자, 우리 커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프랜차이즈가 스타벅스잖아요. 맞죠? 그러면 스타벅스의 세계화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뭐 뉴욕 사람도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실 수 있고, 우리 여기 서울에서도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실 수 있고. 근데 이 세계화 하나로만 가지고는 스타벅스가 성공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물론 자, 스타벅스의 세계화는 이것이 저기 약간 이런 천사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커피가 맛있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매장 분위기도 깔끔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세계화잖아요. 맞지? 그런데 자, 요게 뭐냐면 사인앤 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주문해 볼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플로 미리 주문하는 거지. 그러면 빨리 내 커피를 찾을 수 있잖아. 이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 왠지 좀 많이 기다리고 그러면 짜증나잖아. 맞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앱으로 주문을 하면, 모바일로 주문하면 바로 찾을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 사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역화 되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세계화와 지역화, 이 두 개가 보편적으로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여러분들 어디 나중에 뭐 우리 보통 미대 지망하는 친구들이니까 다른 나라에서 뭔가 디자인을 해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나라의 고유한 특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 지역화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것들은 그 자료 위주로 조금씩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다 당연한 돈이 쭉 나에 돼 있기 때문에. 자, 먼저 교통이 발달한다. 그럼 교통이 발달하면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교역하는 게 늘어날 것이고요. 맞죠? 그리고 국경의 의미라는 건 자꾸 약화가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시공간의 거리는 축소가 되겠죠. 맞죠? 그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계화 시대로 가면은 물건 만드는 것도 세계화가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러분들 쓰는 아이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모든 부품을 다 미국에서 만듭니까?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세계화에 안 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뭐 다국적 기업의 국제 분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쌤 책에 나와 있는 뭐 항공기 산업의 국제 분업은 이거야. 그러니까 항공기를 만드는데 여러 나라가 합심해서 만든다 이거야. 맞지? 뭐 이런 거를 국제 분업 이런 것도 세계화의 한 단면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는 자, 미국 프로는 우리 NBA라 그러잖아. 우리 또 10대 친구들은 요즘 뭐 느바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자, NBA를 전 세계화 시킨 사람이 요 분이죠. 마이클 조던. 1990년대, 80년대, 90년대 대표하는 이제 미국 프로농구 스타인데, 자, 이분이 얼마나 잘했으면 나이키에서 따로 브랜드를 하나 내줬겠어. 에어 조단이라고 이렇게 점프하는 걸 빼고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NBA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이 NBA에서 신는 뭐 신발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걸 전 세계에 유행을 시켰던 분인 거죠. 뭐 이런 것도 세계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주민의 국가들은 특히 그 나라 안에서 세계화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특히 뭐 미국 같으면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잖아. 그래서 근데 대략 보면 같은 언어를 쓰고 자, 뭔가 좀 동질성이 있는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외국 가서도 약간 모여 산다. 맞죠? 그래서 우리 LA 가면 코리아타운이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가면 전 세계의 여러 문화를 다 느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세계화의 단면이 되겠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계화라는 거 다시 한번 말하면 자, 전 세계가 하나로 비슷해지는 현상. 이걸 우리가 세계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이쪽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이해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알겠죠? 그럼 3쪽으로 갈게요. 자, 3쪽에 보면 지역화가 있는데, 자, 그것을 조금 설명할게요. 지역화. 자, 지역화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자, 전 세계가 비슷해지면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징이 오히려 더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 이걸 지역화라고 한다 그랬지.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어.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뭔가 고유한 특징이 뭔가가 있어야 이 호기심을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이 지역화 관련된 전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자, 여러 나라에서 하는 대표적인 지역화 전략이 무엇이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역화 관련된 전략, 대표적으로 세 개를 설명할게요. 이걸 뭐 외우고 뭐 이걸 필요는 없어.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돼. 알겠지? 네, 재밌게 들어주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자, 첫 번째 전략은 지리적 표시예요. 지리적 표시. 이건 뭐냐면, 자,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녹차 하면 어디가 떠올라? 녹차 하면 우리나라에서 보성이 떠오르죠. 보성 녹차. 이 보성이 전라도에 있는 지역 이름이거든. 그래서 이 녹차의 대표적인 산지의 이름을 앞에 갖다 붙이는 이런 전략을 우리가 지리적 표시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성이라는 지역에 녹차가 잘 재배되는 뭔가의 지역적인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래서 녹차 같으면 일단 기온이 좀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지방, 특히 남해안 쪽에서 주로 재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경사진대에서 재배를 해야 물이 빨리 빠져. 그래서 보성이 보면 녹차밭들이 조금 경사진대 이런 데 자리 잡고 있거든. 그래서 보성이 녹차를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곳이니까, 자, 이 녹차 하면 보성이 떠오를 수 있게 녹차 이름에다가 지역 이름을 같이 네이밍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특산물도 홍보가 되는 거고 그 지역의 고유한 특징도 같이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뭐라 그런다? 지리적 표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지리니까 세계의 여러 사례들을 설명을 보여줄게요. 먼저 첫 번째가 자, 요 술 있잖아. 이게 원래 스파클링 와인인데 막 어디 스포츠 경기나 이렇게 우승하면 막 이렇게 흔들어서 빵 터뜨리는 술 있잖아. 이게 샴페인이라고 그러죠, 샴페인. 샴페인이 원래 자, 프랑스 상파뉴 지방의 이름을 딴 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상파뉴를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샴페인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제야. 알겠죠? 쌍파뉴 하면 아예 그냥 샴페인 딱 떠오르는 거. 알겠지? 이런 게 지리적 표시제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자, 홍차로 유명한 나라가 뭐 인도나 스리랑카 이렇게 있는데 인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홍차를 생산하는 동네가 조동네입니다. 다르질링 같아. 다르질링.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버블티나 아니면 홍차 파는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다르질링이라는 차가 메뉴판에 있는 그런 고급 카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다르질링이 홍차 주요 산지 이름을 앞에서 붙인 거. 이것도 지역명으로 네이밍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역 표시제가 되는 거죠. 알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그 지역 홍보도 되고 특산물 홍보도 되고 이중 효과를 보는 거죠. 대표적인 지역화 전략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역화 전략은 뭐냐면 그런 거야. 그 도시나 그 지역 앞에 미사 요구를 붙여서 브랜드를 만드는 거야. 이걸 우리가 지역 브랜드화. 지역 브랜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 브랜드가 이거죠. I love 뉴욕이죠. I love 뉴욕. 그래서 뉴욕이 1970년대에 그 오일 쇼크 맞으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실업자가 늘고 범죄가 늘어나고 이런 각종 도시 문제가 엄청나게 늘어났던 거야. 이 도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뉴욕시에서 만든 브랜드가 I love 뉴욕이에요. I love 뉴욕. 그래서 이 도시 브랜드를 만들 때 뉴욕을 되게 찬양하는 이런 노래도 막 나왔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막 그 뉴욕의 현란한 야경, 뭐 자유의 여신상, 그다음 고층 빌딩 막 이런 걸 막 보여주면서 그리고 I love 뉴욕이라는 문구를 딱 넣었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뉴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거예요. 과거에는 범죄가 많고 복잡한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요 I love 뉴욕이라는 홍보 문구가 통하면서 뉴욕이라는 도시가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세상의 중심, 사랑이 꽃피는 곳, 뭐 이렇게 이미지가 전환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나 지역 앞에 미사 여구를 붙여서 브랜드화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런다? 지역 브랜드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I love 뉴욕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 브랜드가 아까 요거야. 자, 여기가 어디냐면 네덜란드에서도 암스테르담이거든요. 암스테르담. 그래서 암스테르담의 지역 브랜드는 뭐냐면 I am스테르담이야. 암스테르담 앞에 I를 붙여서 내가 암스테르담이다 라는 뭔가 시민들에게는 암스테르담 시민이라는 뭔가 의식을 좀 고취시키고 외국인 관광객한테는 여기 와서 딱 사진 찍으면서 요 스펠링 있는데 여기 앞에 광장에서 사진 찍으면 나 암스테르담 왔어요? 뭐 이런 인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설치한 데가 어디냐면 뒤에 보이는 건물이 암스테르담 중앙역이야, 중앙역. 그래서 유럽은 기차 타고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암스테르담 들어갈 때 요 기차역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기차역에서 딱 나오자마자 요거 딱 보이잖아. 그러면 요 스펠링 앞에 서서 뒤에 중앙역 나오고 딱 찍는 게 암스테르담에 내가 왔다 하는 인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성공한 지역 브랜드와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약간 비슷하게 따라해서 우리 서울도 만들었잖아. I 서울유, 그래서 너와 나의 서울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이분들은 저기 방탄소년단님들이십니다. 형님들이세요. 잘 나가면 형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강이나 아니면 시청 앞이나 아니면 큰 공원들 있죠. 그래서 큰 공원들을 보면 거기 IM 스텔라처럼 아이 서울 주고 이런 조형물이 요즘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성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죠? 약간 좀 따라했다기보다는 좀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좀 성공한 지역 브랜드와 전략이 여기가 어디냐면 포르투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포르투라는 도시예요. 포르투. 그래서 포르투는 리스본이 포르투갈 수도거든요. 포르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리스본보다 역사는 더 오래돼. 포르투갈이라는 국명이 이 지역에서 따온 거야. 그래서 자, 요즘 포르투가 밀고 있는 지역 브랜드가 뭐냐면 요거 하나의 디자인인 거죠. 디자인. 여러분들도 저기 미래 디자인 희망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요 디자인의 특징을 한번 봐봐. 뒤에 보면은 포르투의 어떤 강변 마을에 뭔가 타일이 이렇게 돼 있고 약간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해놓은 건 포르투의 상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놨냐면 포르투갈을 상징하는 이게 타일 벽화무늬 예술이 있어. 이게 아줄레주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마치 이런 거야. 이런 거. 요건 선생님 찍어온 건데 포르투에 가면 이제 산벤투역이라고 포르투 도심에 있는 역이거든요. 이 역 안에 되게 오래된 역이야. 이 역 안에 가면 벽면이 다 아줄레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요걸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을 한 거야. 그러면 이 포르투의 상징을 뭔가 보여주는 거죠. 역사성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요건 쌤이 찍어온 거거든. 그래서 요거 강변에 있는 이런 포르투의 아름다운 모습을 요렇게 그려놓은 거죠 지금. 맞지? 그러니까 요런 디자인도 굉장히 성공한 지역 브랜드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라는 걸 단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요 강변 건너편에서 나도 이렇게 사진 찍고 그랬어. 알겠어? 그래서 지금 찍혀 있는 데가 이쪽이잖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거지, 맞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지역 브랜드와 전략 이걸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전략이 이제 장소 마케팅이라고 했어요. 장소 마케팅은 그 도시의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그 도시를 마케팅하는 전략. 이거를 장소 마케팅. 예를 들면, 자, 선생님, 이거 난데, 자, 요 뒤에 에펠탑이 있잖아. 에펠탑 하면 여러분들 딱 파리 알잖아. 그러면 파리 가는 사람들 다 에펠탑 보러 가는 거죠. 에펠탑 계속 이렇게. 그래서 특정한 그 건축물을 가지고 그 장소를 마케팅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장소 마케팅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자, 특정한 인물이 태어나고 활동한 데 같으면 그 인물을 가지고 장소 마케팅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 동상이 지금 모차르트야. 모차르트 밑에 비루하게 서 있는 이 사람이 나야. 그래서 자, 이 짤츠부르크는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3만 명. 근데 해마다 관광객은 3천만 명이 넘더라고. 뭐 보러? 모차르트 보러 오는 거야. 모차르트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모차르트가 직접 태어났던 것들 아니면 연주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보러 사람들이 오는 거죠. 이런 것도 장소 마케팅인 거고요. 아니면 유명한 영화나 뮤직비디오나 뭐 드라마 촬영지 같으면 그런 걸 가지고 그 장소를 또 홍보할 수 있겠죠. 맞죠? 이런 것도 장소 마케팅이야. 예를 들면 여기가 이건 안 돼. 쌤이 수트를 입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런던이야. 런던에 그 여러분들 영화 킹스맨 봤어요? 킹스맨 본부로 나왔던 양복점이거든요. 실제 이름은 헌츠맨이라고 그러죠. 헌츠맨.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 킹스맨 너무 좋아해서 장소 마케팅 당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직접 양복을 입고 한국에서도 양복을 싸들고 가서 이 사진 하나 찍으려고 간 거예요. 알겠죠?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장소 마케팅에 해당되는 사례가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영화 촬영지 뭐 이런 걸로 홍보한다. 아니면은 건축물, 문화유산, 인물과 관련된 장소 이런 것들도 마케팅하는 걸 뭐라 그러나 장소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역의 특징을 살리는 지역화 전략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다양한 지역화 전략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 표시제들 뭐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보면 뭐 인도의 지역 인크레더블 인디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축제 같은 것도 장소 마케팅의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리우데자네이루 하면 삼바 축제 이렇게 떠오르니까, 맞지?
자, 그리고 이 지역화 전략 중에 최근에는 얘네들이 있지 그 지역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는 전략이죠. 근데 세계화와 지역화가 콜라보된 전략도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를 쉬운 말로 얘기하면 플러스 현지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현지화 전략. 자, 근데 예를 들면 자, 맥도날드의 햄버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죠. 맥도날드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진출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세트를 사서 감자튀김하고 콜라하고 같이 먹는 뭐 이런 문화. 이건 지금 세계화가 된 거죠. 뭐 보편적인 거니까. 근데 자, 메뉴를 똑같이 다 들어간다 이러면 사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자, 우리는 빅맥이라는 햄버거를 거부감 없이 먹잖아요. 근데 맥도날드가 인도에 진출한 거야. 인도에 진출했는데 빅맥의 햄버거 패티를 소고기를 쓴다고 해요.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어서 소고기를 안 먹잖아. 그러면 불매운동 일어나고 다 망하겠지, 맞지? 그래서 무작정 세계화만 시켜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적당한 현지화도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현지화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세계화 속에서 지역화를 녹여내는 전략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본 틀은 전 세계가 똑같이 가는 거야. 근데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조금 살려주는 전략.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현지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요즘 뭐 이렇게 교과서에 세방화, 세계화와 지방화라고 썼거든요. 세방화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 자, 보통 기억은 이렇게 현지화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빅맥의 햄버거 패티를 소고기를 쓰지 않고 양고기라든가 뭐 다른 걸로 대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대표적인 현지화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도 대표적인 현지화 전략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성 좀 빨리빨리 좀 제공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좀 살리는 전략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가장 현지화에 성공한 게 과거 스마트폰 이전 시대 있지. 2000년대 이미 LG에서는 자, 이슬람의 핸드폰을 팔기 위해서 있잖아. 이슬람 문화권 핸드폰 팔기 위해서 메카폰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메카폰은 뭐냐면 자,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 방향으로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따로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없어도 핸드폰 자체에서 기도 올려야 되는 시간에 알람이 울리고 화면에는 메카 방향을 딱 화살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도 올릴 때 얼마나 편해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적용해서 살린 현지화 전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세계화와 지역화 관련된 내용이고 큰 틀은 이거에서 자,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전 세계가 뭔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슷해지는 현상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 세계화라고 하고요. 그 세계화 속에서 그 지역의 고유한 특징이 더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 이걸 지역화라고 했고 이 지역화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그 심하게 복습하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고 아 이렇구나 세계지를 배우면 이런 걸 배우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고지도와 관련된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